이 치매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1년에 약 9만 불이 들어요. 우리나라라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제약회사는 엄청난 마케팅을 해서 의사들을 설득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제약회사는 이걸 개발하는데 너무나 많이 돈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따라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앤셀 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의학연구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럽의 지중해식 식단을 갖다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약간 조작을 한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자기는 살고 유명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게 시작이에요. 일반적인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은 이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살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꿈 이런 것을 분석하게 됐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면 그런 정신 문제가 일어난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한 사회적인 문제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인 자살률이 이게 10만 명당 약 24명으로 나와가지고 지난 10수년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거가 아마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 또 여러 가지 삶의 힘듦, 이런 게 작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게 하나 원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유전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유전자의 문제.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힘든데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살까지 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좀 더 이 저항성이 강한데 어떤 사람은 나쁘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배경에는 어떤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근데 아주 확실하게 딱 짚게 되는 그런 유전자는 아직 확실하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유전자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올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조지와 에드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리고 케토제닉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정신병의 원인은 우리 뇌가 첫째, 구성 요소가 제대로 구성을 하게 식단을 먹지 못한다. 식사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둘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당뇨병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우리가 먹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당이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에 당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혈당은 높지만 그 혈류를 타고 우리 뇌로 가겠죠, 당이. 그런데 그 당이 뇌 세포가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이용을 못하면 당뇨병이 심해지면 우리 근육에 힘도 빠지고 이제 결국은 살도 빠지게 이렇게 되는데, 뇌가 에너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모자라는 게 정신병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게, 그거가 이제 이 케토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정신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치명적인 식습관은, 요즘에 정신건강의 문제를 그쪽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3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우리가 제1형, 2형 있잖아요.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레지스턴스, 3형 당뇨병, 뇌에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오는 걸 정신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탄수화물을 피하면 될 거 아니냐. 탄수화물을 피해라. 그럼 우리가 다량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약 대개 한 20%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면 지방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려라 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습관으로 치매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치매에 대해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매가 너무나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엄청난 지금 의료비가 지불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이 치매에 대한 약을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어려워요. 근데 왜냐? 이것을 보시면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1,300만 이상이 이제 조만간 1억 3천만, 1,300만이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게 크게 퍼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 게 이게 이 소위 말해서 아밀로이드 플락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일으키는 두 가지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밀로이드 플락,
이렇게 파랗게 세포박에 이렇게 큰 덩어리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플락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세포 내에 약간 노르스름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실같이 되어 있는 타우 탱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밀로이드 플락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타우 탱글이다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이게 치매의 근본적인 치료 그러니까 발생 기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2023년 7월 6일에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난 거예요. 그 전에도 좀 승인이 났는데 이게 레카네마비라고 해서 이걸 보시면 3년간 치료를 했더니 아주 적은 차이가 있어요. 치료하지 않은 그룹과 치료한 그룹의 치료가 아주 확실하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아주 적은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약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플락을 막고 혹은 만들어지는 거 약간 풀어내고 또 타우 탱글을 갖다가 그것도 좀 억제하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거기는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거 치료 효과는 아주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약이 1년에 치료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약 이거 1년에 9만 불이 들어요. 그걸 우리나라라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 수가로 하면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가 없는 약을 이렇게 비싸게 치료를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드는데 제약회사는 엄청난 마케팅을 해서 의사들을 설득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싼 약이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이걸 개발하는데 너무나 많이 돈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따라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하는 아밀로이드 플렉이나 타우 탱글이나 이거는 어떤 그 전에 무슨 어떤 뭔가가 잘못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냥 부산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대상으로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뇌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냐? 우리 뇌가 타입 3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뇌는 탄수화물을 쓸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탄수화물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트 베이스라는 거, 식물성 식단이라는 게 계속해서 탄수화물 먹이는 그런 식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계속 먹이니까 뇌는 이게 당뇨병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니까 뇌가 아무리 배가 터지게 먹어도 그리고 혈당이 아무리 올라가도 뇌 세포는 굶게 되는 겁니다. 굶으니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니까 저런 타우 단백질이나 베타 아밀로이드를 갖다가 저렇게 뭉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딸리니까. 우리 에너지가 딸리면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일이 뇌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습관이 이제 뭘 먹으면 좋으냐 하는 것은 바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인슐린을 낮춰서 일단은 당뇨병 상태를 개선시켜라. 그러면 뇌도 그나마 좀 나중에 건강이 좋아지면 탄수화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이제 의학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게 뇌는 두 가지 영양분을 이제 ATP, 소위 말해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하나는 탄수화물이고, 포도당, 다른 하나는 케톤이에요. 케톤 바디. 그러니까 케톤 바디를 먹어라 하는 겁니다. 케톤 바디를 먹어라. 근데 케톤 바디는 우리가 굶으면 포도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지방이 분해가 돼가지고 케톤 바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굶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굶거나 아니면 케톤 시기를 해라.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해라. 알츠하이머도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느냐? 지금 완전히 그래.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그거를 해소하는 약보다 치료 효과가 월등하게 좋은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인데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케토를 갖다가 하면은 뇌의 이 에너지가 충분히 건실해져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의학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바라봤을 때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영양 상식을 갖고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1960년도에 앤셀 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의학연구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럽의 지중해식 식단을 갖다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약간 조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자기는 살고 유명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인데 그래서 그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올리브 오일 먹고 또 이제 옛날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제 와인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파스타 같은 거 많이 먹고 이런 이제 고기 좀 적게 먹고 이런 게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중해식 식단 많이 쫓아가잖아요. 이게 발전해 가지고 하버드의 이 첸 퍼블릭 스쿨이라는 게 이제 그 만들어지고 거기에 체어맨 거기에 학과장인 월터 일렛이라는 분이 지난 한 50년간 가장 우수한 논문에 학술지에 약 2,000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전 세계 식단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잘못 끌고 간 거죠. 이게 이제 발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월터 윌렛 교수는 현재 입장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저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워낙에 의사로서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여태까지 믿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도 고기를 덜 먹고 야채를 먹자 하고 주변에 다 많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가 1970년대 심혈관 질환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자기는 앤셀 키의 논리를 따라서 식물성 식단을 갖다가 강조를 했는데 그 결과로 그거보다 더 무서운 대사질환, 당뇨병이 나왔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당뇨병, 대사질환이 심장이고 심혈관 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더라.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아주 소수의 잘못된 이론의 시작에서부터서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이 잘못된 식습관을 주 식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쭉 추구하지 않은 많은 의학자들이 그냥 이분들이 주장해서 도중에 주장하는 내용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런 분들이 의학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절대로 채식으로 먹어야 된다, 과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 일반인들한테는 너무나 이제 그게 확신적인 이 사고방식이 돼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영양상식을 갖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뭔가요? 네, 오늘 저는 제가 10일 전에 출간된 저하고 제 딸 김아라가 번역한 식단혁명이라는 책 때문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이 식단혁명의 주 내용은 케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일반적으로 주 의료사에서는 이게 좀 거부가 되거나 무시되는 그런 식단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식단혁명이라는 책을 번역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번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간단하게 제 이 그 식단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 케토제닉을 수용하게 된 배경처럼 여러분들도 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전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제 평생에 걸쳐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개구리 10마리를 죽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다가 제가 이게 먹게 된 것은 주로 쌀, 과일 이런 것만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 저희들 옛날 시대에는 중국집에서 여러 가지 뭐 짜장면, 탕수육 이런 걸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먹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6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기숙사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제가 맥도날드 햄버거 집을 처음 갔습니다. 1986년도에. 그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기도 들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좀 이제 고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994년도에 한국에 다시 임용이 돼가지고 왔는데 제 식습관이 다시 식물성 식단으로 다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로 떡을 먹고 점심도 밥을 먹고 저녁도 주로 밥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이제, 이 다른 일을 스트레스도 많고 해가지고, 운동도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나게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입던 옷을 입지도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살이 찌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그냥 무심하게 지낸 거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자기는 점심을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살이 찌니까 그러면 나도 점심을 안 먹으면 토탈 칼로리 업테이크가 이 식단이 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도 좀 체중이 조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물론 점심을 안 먹으니까 동료들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교류도 끊어지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은 거예요. 하루 세 끼를 계속 먹는 것보다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차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이제 고기도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식습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주로 외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면서 외식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맛있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식단 혁명 책을 읽으면서 이게 외식이 왜 나쁜지, 그리고 어떠한 영양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성분이 이러한 것을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 공중파 방송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보실 텐데, 그걸 보시면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첫째 먹지 말아야 되는 게 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 미트, 그러니까 적육, 빨간 피가 섞여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포화지방, 영어로는 saturated fat이 많은데 이것이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우리가 심장병을 대표적으로 해서 심혈관, 모든 우리 몸의 심장혈관이 다 변화가, 거기에 동맥경화가 돼가지고 고혈압이 돼서 심장마비도 오고 뇌중풍도 오고 그래서 사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말고 다른 걸 먹어라. 곧 채식 식단을 주로 강조를 합니다. 그 경향이 이제 그 케토제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 의료 관련자들이 의견을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력하게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도 100% 그러니까 캐니버, 완전 100% 육식, 거기까지는 저도 수용하기가 좀 걱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너무나 많은 대사질환이 있어요. 당뇨병 이런 게 이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케토제닉이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책을 번역을 했고, 번역하면서 또 더 많은 지식을 배웠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단 혁명의 저자 이 조지아 에델이라는 분은 원래 하버드 대학의 MGH라고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이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과 스미스 컬리지에서 학생들 정신건강을 담당한 의사로 약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정신과 의사로 총 한 30여 년간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이 정신불안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신불안 증세가 있어서 이제 정신과를 택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신과 의사니까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치료가 안 돼서, 그러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다른 분야에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걸 보고 자기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실제 한번 해본 겁니다. 큰 기대 없이. 근데 해보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불안 증세라던가 정신과적 질병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하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 학생들이 이상하게 정신병 환자가 점점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상당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비건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하니까 학생들이 비건 식사를 한다고 하면서
코카콜라를 끊임없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햄버거 같은 그런 것을 또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이 조지 에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첫째 질문. 왜 이렇게 정신병이 이 똑똑한 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할까? 이게 첫 번째 이 질문이고, 자기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좀 몸이 좋아졌으니까 이 학생들한테 혹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키면 여러 가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찾아오는 그 많은 최우수 학생들을 다이어트를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역시 미국에서도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일반 주 의료 분야에서는 배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분야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아니고 이렇게 식물성 식단, 그러니까 플란트 베이스드 다이어트가 전 세계에 유행하게 되었냐 하면 이거를 주장하신 분이 하버드 대학의 첸 퍼블릭 스쿨에 있는 거기에 주임 교수님이에요. 아주 논문을 2,000편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한 편 정도 내면 굉장히 난리가 나는 그런 논문을 2,000편 이상 낸 월터 윌렛 교수님이라는 분이 거기에서 플랜트 베이스를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그 영향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들도 아무 비판 없이 하버드에서 주장하는 그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퍼져나가가지고 이것이 주 식사 방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누가 의사, 그러니까 가장 메인 메디컬 닥터들이, 의사들이, 특히 이제 심장내과, 심장외과 의사들이 동물성 고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성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견과류 같은 걸 먹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감히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는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익이 걸려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하버드 그 학자들하고 같이 서로 다 상승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상승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동물성 식품은 메디컬 소사이어티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되는 식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식물성 식품이 이제 이 강력한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식당 혁명의 이 처음 시작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정신병 이런 환자가 있고 또 자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상식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저같이 평생을 의학 연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 몸의 전체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은 물질이에요. 우리 뇌도 이제 정신과 질환은 우리 뇌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 뇌도 우리 몸의 일부예요. 그럼 우리 뇌도 결국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로. 그런데 우리 뇌에는 주로 가장 뭐가 많냐면 지방이 가장 많아요. 지방이 굉장히 많고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장기입니다. 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활용해요. 우리가 먹는 토탈 에너지의 약 20%를 뇌가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물질이다. 그리고 지방이다. 근데 식물에는 지방을 저장을 하지 않아요. 지방을 저장하는 그러한 생명체는 동물이에요. 식물을 가서 보시면 전부 다 탄수화물을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먹으면 전부 다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동물을 먹으면 단백질도 있지만 또 지방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을 하고 식물은 잉여 에너지를 탄수화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먹는다 하는 것은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먹는다 하는 것은 지방을 주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그러면 우리 뇌가 형성이 되려면 처음에 수정란이 돼가지고 거기서 인간이 쭉 모든 생명체가 그렇게 되잖아요. 쭉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거기서 나오는 게 어떤 물질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필요한 물질은 우리 뇌가 지방이 많으니까 지방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상식적인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과학은 항상 상식적인 데부터 시작하는 게 정확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뇌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첫째, 빌딩 블락으로 우리 뇌를 구성하는 그 요소,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많다. 탄수화물은 아주 적다. 우리 신체 전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빌딩 블락으로서 우리 뇌를 구성하는 성분으로서는 동물성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 전에도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아주 심한 간질 환자한테서 케톤을 먹였어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톤에 대한 생화학적 연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케톤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고 인슐린 레벨이 떨어지면 우리 지방산이 분해가 돼가지고 케톤이 된다. 그리고 이 케톤은 상당히 안전한 물질이다 라는 게 그간의 많은 의학적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방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고, 우리 신체 뇌. 그리고 둘째,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그 정신병이 많이 발생했나, 이것을 보니까 1970년대부터 급격하게 정신병이나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증가하는 거예요. 심장질환도. 그리고 이걸 보니까 그 전에 1900년대 초까지는 우리 인류가 약 이제 한 10,000년 전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식생활을 갖다가 이제 농경 문화를 해가지고 1900년대 초까지도 먹은 게 주로 식물성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이 식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전에 10,000년 전을 보니까 그때 이제 수렵 채집인 시대에, 그때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뭐 곰, 사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 동물 잡아먹고 여러 가지 뭐 과일 따먹고 그렇게 살듯이 사람들도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유골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수렵 채렵인들의 건강이 그 여러 가지 골격이나 이런 게 농경인, 지난 10,000년간의 농경인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일반적인 상식하고 좀 배치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농경 문화에서 주로 먹게 되는 여러 가지 채식 식단이 인간한테 꼭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됐는데, 그런데 왜 1970년대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혈관 질환도 많이 생기고 또 대사질환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이런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되느냐, 이것을 보니까 그때 주로 강력하게 식단을 좌우하는 그 그룹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하버드의 월터 윌렛 교수 그 그룹에서부터 이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월터 윌렛 교수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됐느냐? 이 사람은 이제 MD, PhD, 그러니까 의사이면서도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영양학계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소위 말해서 이 그 영양역학이라는 학문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가서 배우고 또 공부하고 거기서 배운 이론을 우리나라에 전파하고 또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많이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전에 앤슬 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앤슬 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60년도에, 이 사람은 이제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는 아니고 이 사람은 PhD 연구자로서 하셨는데, 이분이 통계적으로 한번 본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이상하게 미국의 유럽 지역보다 더 심혈관, 심장마비가 와서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이렇게 해서 앤슬 키가 유럽에 가서 한번 여러 나라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소위 말해서 지중해식 식단, 이것을 주로 하는 이탈리, 그리스 이런 쪽에, 포르투갈 이런 쪽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앤슬 키라는 사람이 최초로 유럽에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제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이제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고 지중해식 식단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이 사람이 데이터 조작이 있었어요. 앤슬 키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게 데이터를 갖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소위 말해서 지중해식 식단을 하면은 건강에 좋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중해식 식단을 하면서도 더 건강이 나빠지는 나라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월터 윌렛은 미국에서 농촌 지역에서 어렸을 때 산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미치간 대학에서 의사가 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제 쭉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앤슬 키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월터 윌렛이라는 분은 절대적으로
식물성 식단을 먹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워낙에 좋은 논문에다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게 의학 잡지에서 최고 좋은 건데, 그 다음에 란셋 이런 건 이제 네이처 사이언스보다 소위 말해서 임팩트 팩터라는 게 2배, 3배 높은 잡지예요. 이제 의사들이 가장 신뢰성 있게 믿는 학술지인데 이런 데다 막 발표를 해야 되니까 전 세계 의사들이 이 사람을 당연히 신격화시키고 신봉하고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버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심장내과 의사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존경을 받는 의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약회사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식물성 식단을 갖다가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아 의대도 바로 그 하버드 퍼블릭 스쿨에서 마스터를 했어요. 거기서 월터 윌렛의 강의도 듣고 거기서 공부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면 76년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을까? 그리고 대사질환이라는 것은, 당뇨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피에 당이 많은 거잖아요. 당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이고 심장마비고 모든 걸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조지아 의대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이거 좀 웰테 일렛의 그쪽에서 이제 웰테 일렛을 중심으로 한 그쪽 그룹의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이제 그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가서 문헌 서치를 다 해가지고 그 월터 윌렛 교수의 여러 가지 그 연구의 단점을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해서 주장하게 된 게 바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책, 이 식단혁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책을 읽어보시면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가공식품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가공식품은 우리가 식품을 불이 발견된 이후로 우리 인간이 먹는 모든 식품은 다 가공식품입니다. 얼마나 가공이 됐느냐가 차이의 정도의 차이죠. 요즘에는 이제 울트라 프로세스 푸드,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팔리죠. 그것은 이 식품 회사 사람들이 그냥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맛을 좋게 만들고 이 여러 가지로 소화하기 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이 구미에 당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건 단맛이에요. 달고 짜고 약간 짜고 기름지고 한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공식품에는 당연히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기름도 이 상인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자 입장에서 보면 비싼 거 쓰는 것보다는 싼 거 쓰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를 쓰는 게 바로 요즘에 이제 이것도 이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식용유예요. 식용유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바로 이 식물성 식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식용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름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니까, 기름을 먹어야 되니까 식용유를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식용유가 이게 개발된 게 1960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이제 식용유에 많으니까 불포화 지방산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값이 싸요. 그러니까 이 가공식품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설탕,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용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것이 소위 케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이게 가장 금기시하는 물질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당뇨병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방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간을 야기시키고 지방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소위 당뇨병 같은 메타볼릭 디지즈가 발생을 하고, 메타볼릭 디지즈가 발생이 되면 심혈관이 망가져서 심장병도 생기고 뇌 중풍도 생기고 콩팥도 망가지고 이런 기타 등등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은 피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도 종종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네. 가공식품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제 첫째, 당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이건 당뇨병의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은 많으니까 당뇨병이 되는 거고. 그럼 소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 가루 악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설탕하고 소금이에요. 소금을 많이 먹어도 당뇨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여러 가지 이 근본 원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콜로라도의 교수님이 이 평생을 거쳐서 연구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당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아니다. 이거는 과당이
당뇨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이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포도당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 고기 먹으면 아미노산 같은 거를 과당으로 전환을 빨리 시킵니다. 그럼 과당이 지방간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 세포 속에다 넣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런데 인슐린이 또 분비가 되면은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듯이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문헌을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한 대여섯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그러니까 왜 탄수화물 밥을 많이 먹었는데 식곤증이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화가 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는데, 이 관계를 이제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가 이걸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도당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가면 이 당분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몸에 리액티브, 그러니까 반응성으로 위험 신호의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되고, 또 이제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여자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남자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욕도 떨어지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불임도 되고, 이제 이러한 작용도 나고, 또 그게 이제 오래 장기간 되면은 우리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분비가 저해가 되면 활력이 떨어져서 활동성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졸음직이고, 그러면 많이 먹었으니 살만 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이게 컨비네이션,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비만이 발생한다. 가공식품을 건강하게 먹을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건 안 먹는 겁니다. 가공식품은. 특히 이제 이 초간공식품은 안 먹는 건데, 이게 살다 보면은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집에서는 그래도 음식을 잘 조정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이라는 것은 영리 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맛을 내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도 역시 설탕,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식용유가, 값싼 식용유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먹는 여러 가지 모든 음식은 다 가공식품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 영양학자들이 이거에 소화 흡수를 최대한 늦춰라. 늦추는 방법은 뭐냐? 그건 이제 채소를,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이 채소를 갖다가 일단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파이버가 많은 그러한 채소를 많이 먹어라. 뭐 배추, 이 브로콜리 이런 데, 브로콜리는 비싸니까 또 이제 잘 안 주잖아요. 요즘엔 배추도 잘 안 줍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채소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나서 가공식품을 먹으면 가공식품의 해를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주로 술과 함께 먹을 때가 많은데 술도 문제가 될까요? 네, 술은 이게 아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담배처럼 거부감이 많은 식품인데,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드시면 알코올성 간염도 생기고, 그리고 술은 이게 이 지방에 축적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신경계에 지방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뇌에. 그래서 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신경계, 지방에 축적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신경계가 그러니까 많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술은 안 드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술을 즐겨 먹게 된단 말입니다. 기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의해서. 근데 술만 먹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때 치킨도 시켜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칩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또 조금 정리하면 또 이제 치즈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가공식품이 일단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안주로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술 자체가 우리 간에서 이게 해독이 될 때, 이것이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운 생학적 문제인데, 술이 분해가 되면서 거기에서 NADH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NADH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음식물을 먹으면, 여기 보시면 마크로뉴트리언트 보면
포도당, 지방, 아미노산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지방인데 거기는 이제 지방산이 이제 체인이 3개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탄소가 쭉 있어요. 탄소가 백본이에요. 이 탄소는 어디서 왔느냐? 이산화탄소에서 온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하나예요. 그것을 계속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식물이 무엇을 이용해서? 햇빛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생명,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탄소는 결합을 손이 4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붙어야 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붙는 게 수소예요. 수소가 쭉 붙으면 그 수소가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에서 미토콘드리아 보시면 NADH라는 거하고 FADH2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수소가 음식물에 있는 수소가 그게 에너지예요. 그 수소가 그게 전자예요. 그 수소가 어디로 가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NAD라는 거에 붙어요. 그런 것이 NADH가 돼요. 또 FAD라는 거에 또 붙어요. 그런 거 FADH2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라는 거. 저기 보시면 이제 그 까만 덩어리가 있잖아요. 1, 2, 3, 4, 5 이게 있는데 그게 그 전자 전달계 컴플렉스 1, 2, 3, 4, 5예요. 거꾸로 NADH는 컴플렉스 1으로 들어가요. FADH2는 컴플렉스 2로 들어가요. 일단 술을 먹으면 NADH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밥을 많이 먹으면 이 NADH가 만들어지면은 그게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달계 끝을 보면 ADP가 ATP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에너지는 ATP인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 이제 ADP로 바꾸면서 그 에너지가 우리 몸으로 쓰게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NADH가 많아지고 FADH2도 많아질 수 있어요. 술을 먹으면 아주 빠르게 NADH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에너지가 풍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풍부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이렇게 안주로 먹은 건 다 뭐가 되느냐? 우리 세포가 충분한 에너지가 ATP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로 저장하죠? 우리 동물은 그걸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술을 많이 먹었는데 왜 간에 지방이 끼냐 이거예요. 바로 그런 원리로 해서 이 지방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간이 되면 그 다음에 좀 심해지면 지방 간염이 되고, 물론 이제 신경계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신경계는 이제 이 다른 저기로 해서 독성에 의해서, 알코올의 독성에 의해서 간이 이렇게 또 지방간이 돼서 간염이 되고, 간병변이 되고, 간암이 돼서 이 모든 것이 또 뭐로 연결이 되냐면 인슐린 레지턴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대사질환, 당뇨병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첫 번째 여러 가지 독성에 의해서 우리 그 신경계를 갖다 망가뜨린다. 두 번째, 우리 이 술의 주 대사 기관은 간인데 간에서 NADH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간이 만들어진다. 근데 지방간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로는 당연히 대사질환과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주도 술 때문에 더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케토제닉 식단이 뭔가요? 네, 케토제닉 식단은 그냥 우리 몸이 케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 케토제닉 식단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은 우리 케톤체가 우리 몸에 혈관에 많아지는 것을 굉장히 겁내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없으면 케톤체가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타입 1 당뇨병에서 인슐린이 주사를 못 내주면은 케톤체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이제 너무나 많이 타입 2에서 인슐린이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갑자기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혈당이 뚝 떨어져 버렸다.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가 안 되니까 지방을 갖다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오면은 이제 그런 상황. 그런데 타입 2에서는 케토에이시도시스라는 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케톤 바디가 많아져가지고 우리 혈액이 산화되는 걸 케토에이시도시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타입 2에서는 안 가는데 타입 1에서는 자주 가요. 얼마 전에 김수미 씨가 혈당이 450, 500대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은 우리가 혈액 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케톤의 그 농도가 10mm몰이 넘어요. 10mm몰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약 3mm몰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케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인슐린량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지방이 대사가 돼가지고 케톤 바디를 약 3mm몰까지 올릴 수 있는 식사. 이것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탄수화물 먹지 말고 고기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케토제닉 식사입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에게 추천하시는 검사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도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병원에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에만 가더라도 혈액 검사해달라. 검사해달라고 안 해도 거긴 또 의사가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돈 벌기 위해서 검사를 다 시킵니다. 혈액 검사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 시키고, 이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대변 검사도 하고, 이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그런 거에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적혈구가 어떤 숫자가 어떻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가 다 있어요. 콩팥의 그 수치도 보는 게 있고, 간의 건강을 나타내는 수치도 있고, 또 이렇게 급성으로 여러 가지 염증 분자가, 염증성이 얼마나 있는지, 뭐, 쉽게 말하면 뭐 CRP라는 거, C-리액티브 프로테인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냥 검사를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나온 건데, 여태까지는 당 검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피를 냈어야 돼. 바늘로 찔러서. 그러니까 이게 아파요. 근데 이거 매일 하고 하루에도 3번씩 하려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너무 민감해져가지고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게 혈액에 피를 내지 않고도 그냥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몸에 차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쭉 그냥 하루에 이 혈당 변동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최신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연속 혈당 측정기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아주 당뇨병이 심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사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 이게 개발이 되고 나서 여태까지 많은 의사들이 믿었던, 그리고 하버드 대학 그룹에서 많이 주장했던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기를 여러분들 그냥 백미로 된 쌀 먹지 마세요. 현미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도 뭐 이렇게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 먹지 말고 브라운 빵을 먹어라. 근데 이것도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거 생각같이 혈당이 많이 감소하지 않는다. 혈당 스파이크도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른 검사는 병원에 가서 다 하시니까 쉽고, 혹시 있으면 자기가 그런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주治선생님한테 가서 요청을 드리시고, 혹시 그런 게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병 환자를 측정할 때 이 패스팅 글루코스라고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포도당량을 측정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00 이하면 정상, 뭐 120 이하면 문제가 되고, 그보다 더 높으면 당뇨병,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혈당을 먹어도, 그러니까 당을 먹어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따라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당이 문제가 아니고 당도 문제인데, 이 하이퍼 인슐린, 혈액 내 인슐린 양이 많아지면 그게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측정을 하면 100 정도 나와요. 아침에. 그러니까 공복혈당 100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내 공복혈당을 100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식사하고 나서 뭐 140으로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측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하더라고요. 돈을 내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인슐린이 많은 경우에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슐린 혈액 내 측정은 하지 않으니,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천상 더 값싼 혈당을 계속
측정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과 혈당을 동시에 측정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에 출연하게 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성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